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8절을 해설할 시간인데 이 내용은 공리적 세부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절 내용 자체는 이미 7장의 앞부분에서 제가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최대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빠르게 설명하고 다음 절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7.8절 Axiomatic Details 라고 나와 있는데 공리적 세부사항으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We have described inductive types and their syntax through examples. 그동안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귀납적 유형과 그 구문을 기술했다. This section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ose interested in the axiomatic foundations. 공리적 기초에 관한 내용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 절에서 제공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수학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해설 영상을 이렇게 계속 만들고 그리고 린 증명 보조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증명 보조기가 어떤 유형의 어떤 항이 속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항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항을 구성했을 때 그 구성된 식이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린이 자동으로 파악하는 파악하는 원리를 좀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수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We have seen that the constructor to an inductive type takes parameters. 여기에 나오는 첫 문장이 설명한 거는 매개 변수와 첨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는 매개 변수와 첨수를 취할 수 있는데, 매개 변수가 뭐냐면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The arguments that remain fixed throughout the inductive construction 이라고 나와 있죠.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구성할 때, 아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고, 귀납적 정의 전체에서 그 값이 고정된 인수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inductive definition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고 inductive constructions라는 명사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직역하면 귀납적 구성인데 귀납적 유형을 구성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귀납적 유형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indices. 자, indices. 이거는 첨수들을 의미하는데 the arguments that parameterize the family of types that are simultaneously under constructions. 단 하나의 귀납적 유형을 정의한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현재 구성 중인 귀납족, 유형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유형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첨수들은 유형족을 매개 변수화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그 한꺼번에 정의되는 귀납적 유형들이 첨수에 따라서 서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그 구체적인 보기를 좀 봐야 이해가 가실 건데, 제가 아까 녹화할 때는 텍스트 편집기로 그거를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이미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연수 유형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린은 기본적으로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자연수 유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하는 숨겨진 이름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의를 다시 내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수 유형은 두 가지 구성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로죠. 자, 제로는 구성자이긴 한데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냐면 제로가 속한 유형은 넷이잖아요. 근데 넷이라는 것 자체는 함수 유형이 아니에요.
함수 유형이 뭐냐면 함수들의 유형이에요. 근데 넷은 함수 유형이 아닙니다. 함수 유형은 반드시 그 중간에 화살표가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화살표가 여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에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이건 함수 유형이 아니고, 따라서 0은 함수 유형에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넷의 첫 번째 구성자인 제로는 함수가 아닌 구성자입니다. 이거 그냥 항인 거예요. 예, 함수가 아닌 항. 하지만 썩 같은 경우에는 함수죠. 왜냐하면 썩이 속하는 유형은 넷 화살표 넷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정의역이 넷 유형이고 공역이 넷 유형인 함수들의 유형이란 뜻이에요. 넷은 당연히 자연수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은 유형이죠. 근데 둘 다 넷이고요. 넷이고, 그래서 인수를 하나만 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수가 속하는, 썩의 첫 번째 인수가 속하는 유형 넷이니까. 그리고 썩이 반환하는 값의 유형도 넷이고, 넷이라고 얘기했는데 넷이 아니라 반환하는 값의 유형은 넷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랑 유형을 제가 구별해야 했는데 약간 그거를 좀 놓쳤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넷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럼 적당히 넷에 속하는 값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딱 하나의 귀납적 유형을 정의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벡터의 유형은 단 하나의 정의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정의하는 유형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이미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벡터라는 것은 알파라는 인수가 필요한데, 알파가 속한 유형은 타입 U죠. 타입 U가 뭐냐면 세계 변수 U에 대한 그 유형 세계예요.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형들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형들도 린의 유형론에서는 유형들도 항이에요. 항은 반드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라는 것도 어떤 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유형들의 유형은 우리가 유형 세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가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한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가 유형이란 얘기입니다. 알파가 어떤 추상적인 유형이란 뜻이고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봐야 돼요. 벡터는 알파라는 인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다른 인수도 필요한 겁니다. 인수라는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인수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벡터라는 게 알파가 필요하거든요. 알파를 얻고 그 다음에 또 뭘 얻어야 하냐면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취해야 돼요. 무언가. 그걸 취해야 비로소 어떤 값을 반환하는데 그 값이 타입 U에 속하니까 유형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벡터 알파 자연수,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해볼게요. 벡터 알파 n은 유형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벡터 알파 n은 타입 U에 속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알파와 그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시면 알파라고 하는 그 인수의 값이 계속 등장하죠. 벡트라는 그 귀납 쪽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 벡트가 첫 번째로 취하는 인수의 이름은 알파예요. 뭐 베타나 감마 같은 다른 유형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 매개 변수라고 부르냐면 알파라는 값이 이 귀납적 정의 전체에서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정의에서 벡트라는 그 귀납적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알파와 달리 두 번째 인수는 어디에서는 0이었다가 어디에서는 n이었다가 어디에서는 n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차이가 중요하냐면 벡터 알파 0, 그 다음에 벡터 알파 n, 마지막으로 벡터 알파 n 더하기 1은 모두 서로 다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 벡터 유형들은 모두 그 성분이 벡터의 성분이 알파 유형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타나 감마 같은 다른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은 이 벡터 유형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이 가질 수가 없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인수 값이 서로 다르죠. 이거는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 유형은 길이가 0인 벡터들의 유형이고, 그 다음은 길이가 n인 벡터들의 유형, 마지막으로 나온 이 귀납적 유형은 길이가 n 더하기 1인 벡터들의 유형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길이가 서로 다른 벡터들이 모여 있는 유형들이 각각 벡터 알파 0, 벡터 알파 n, 벡터 알파 n 더하기 1이니까 이것들은 같을 수가 없겠죠. 이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한 정의 안에서, 한 귀납적 정의 안에서 서로 다른 귀납적 유형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벡트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귀납 쪽의 두 번째 인수의 값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에서 0이었다가 n이었다가 n 더하기 1이었다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값은 매개 변수라고 부르진 않고 인수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벡트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보를 아래에다가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벡트라는 귀납 쪽에 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래 보시면 매개 변수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죠.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예요. 왜 한 개냐면 이 벡트라는 게 취하는 두 번째 인수의 유형 넷은 그 인수의 값이 위에 나와 있는 귀납적 정의에서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정했으면 저것도 매개 변수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있죠. 자, 근데 보니까 그래도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좀 겪었던 것 같은데, 이때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쓰면 됐던 거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n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위에 한 번 나오죠? n. 근데 아래 또 있어요. 그렇죠? 암시적 인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가 완전히 지금 망가졌죠. 원래랑 전혀 다른 벡터 유형을 만들었는데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린이 매개 변수가 두 개라고 인식하죠. 아까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벡터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인수 n이 귀납적 정의 전체에서 그 값이 변하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매개 변수와 첨수의 차이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 문장부터 보시면 돼요. Each constructor should have a type. 모든 구성자는 유형이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린에서 모든 식은 유형이 있어요. 모든 식은 모든 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이라는 게 항이고 그 항은 반드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도 항이에요. 따라서 유형이 속하는 다른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들의 유형은 유형 세계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type universe라고 합니다. Where the argument types are built from previously defined types. 그리고 이 구성자의 유형에 등장하는 인수들의 유형은 당연히 그 구성자를 정의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정의가 돼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정의하지 않은 유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매개 변수랑 첨수가 뭔지 설명했으니까 그런 유형이 중간에 나와도 되고, 아니 근데 보통 중간에 나오진 않고 맨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고. And the inductive family currently being defined.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귀납족의 유형, 귀납족. 근데 귀납족 유형이니까 귀납족이라고 그냥 불러도 되겠네요. 예, 귀납족 자체가 유형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설명했는데,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게 벡트잖아요. 벡트. 그리고 벡트는 두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각 구성자의 구성자가 아니라, 구성자 맞아요. 죄송해요. 구성자의 유형에서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귀납적 유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il이라고 하는 구성자는 벡트 알파 0에 속하죠. 근데 이 벡트란 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 구성자는 지금 잘 유형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자연수 유형으로 설정하면 이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귀납적 유형 벡터인데 벡터에 속하는 벡터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야지 자연수에 속하는 항을 여기서 만들고 있으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 메시지 한번 볼게요. Unexpected resulting type for constructor vect nil. 자, 이 vect nil이라고 하는 구성자의 결과 유형 또는 그냥 결과 유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유형 또는 최종 유형이 벡터여야 하는데 자연수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여기 nil이라고 나와 있죠. nil은 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는. 여기 나와 있는 nil처럼 우리가 정의하려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이 그 구성자 자체이거나 아니면 그 구성자가 함수인데 그 함수가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다시 말해서 그 함수의 최종적인 함수값이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유형에 속할 때 그때에만 그런 구성자들이 잘 정의돼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자, 이제 strictly positively라는 저 용어를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제 용어집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양성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 제약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좀 가운데로 옮겨 놓을게요. 여기서 양성은 그 positivity를 번역한 게 맞습니다. 양 할 때 그 양이에요. 양이고 그다음에 strict라는 말이 또 나오려나? 엄격히 양성인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있어요. 그 수학 전공자랑 컴퓨터 과학자 분들이 좀 용어 번역을 하시겠네요. 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번역된 용어를 저장하고 있는 그 용어집이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지 않아서 이런 증명 보조기 관련 용어들은 아직 번역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번역 용어가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생소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보편적인 용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또 다르거든요.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사회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좀 슬픕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strictly positively라는 용어를 엄격히 양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If the latter is present at all, it occurs only strictly positively 라고 나와 있는데 the latter는 후자잖아요. 후자. 근데 후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자, 후자가 뭔지 봐야 하는데 그리고 착석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승준 애네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구성자의 유형을 보고 있는데 뭐 인수들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와 첨수 유형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귀납적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후자가 뭐냐? 보통 전자후자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앞에 나와 있는 개념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보다 많잖아요. 아마 맨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the inductive family겠죠.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If the latter is present at all, present는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데 아마 추측하자면 it occurs only strictly positively. 잠깐만요. 아니요. 추측이 안 돼요. 자, 다음 문장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This means simply that any argument to the constructor in which it occurs. 어디 보자. 그 구성자의 인수는 그리고 it이 여기서 뭔지 또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좀 생각해 볼게요. is a dependent arrow type in which the inductive type under definition occurs only as the resulting type, where the indices are given in terms of constants and previous arguments 라고 나와 있는데 쉽지 않은데 제가 그 양성 제약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이미 했거든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면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있어야 가끔 그 발생하는 정의상의 오류가 왜 일어난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근데 어지간하면은 제가 귀납적 정의를 할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그다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곤 하는데 그거를 잠깐 볼게요. 지금은 방송 끊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이 녹화는 살릴 수 있어요. 아직은 살릴 수 있어요. strict positivity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어떤 자료형 D를 정의할 때, 자 이제 린 말고 아그다라는 게 있어요. 글자 혹시 너무 작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agda poses an additional requirement. 좀 더 키울게요. 추가로 그냥 이 상태로 놓을게요. 추가로 어떤 요구사항을 아그다가 가한다. 근데 그 요구사항은 당연히 엄격한 양성 제약이에요. 그래서 그 D라고 하는 구성자의 유형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That D may occur strictly positively in the types of their arguments. 그래서 D는 언제 등장할 수 있는가? D는 이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에요. 근데 D가 구성자의 유형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D라는 구성자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유형은 함수 유형일 거고 그러면 인수들의 유형이 있겠죠. 근데 그 인수들의 유형이 또 다른 함수 유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함수 유형의 결과 유형, 반환 유형이 D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D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기를 한번 제가 설명할까 하는데 잠깐만요. 좀 더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료형 D가 C1에서 Cn까지의 n가지 구성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 구성자가 속하는 유형의 A1에서 AN까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AI는 다음과 같은 꼴이어야 한대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첫 번째 인수 나오고 그 다음 인수 나오고 m번째 인수도 나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인수가 속하는 유형은 뭐 B1, B2 같은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이제 B1, B2, B3, BM 같은 유형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non-inductiv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귀납적 유형이면 안 된다는 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귀납적 유형이 아니거나 만약 귀납적 유형이라면 이런 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 그러니까 BI라는 이 인수들의 유형이 있잖아요. BI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인 게 뭐냐면 D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정의하려는 자료 유형이잖아요. 이게 맨 처음이나 중간이나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맨 끝에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반환 유형으로만 나와야 한다. 근데 왜 그래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제가 만들어 볼까요? 린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럼 썩은 왜 넷 화살표 넷이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썩은 첫 번째 인수가 일단은 넷에 속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넷이라는 것 자체를 보시면 지금 이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이 어떤 함수 유형이 될 수도 있지만 함수 유형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닌 경우예요.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A 화살표 B 화살표 넷 같은 이런 함수 유형으로 나타내어진 건 아니죠. 일단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은 인수가 0개인 함수 유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함수 유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 아무런 인수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함수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과 유형이 넷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뭐는 문제가 될 거냐면 자 보세요. 인덕티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안 되냐? 일단은 구문이 안 맞아서 구문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배드는 양성이 아닌 그 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가 지금 양성이 아닌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냐면 그 자료 유형이 양성이 아닌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성이 아닌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게 뭔 의미인지 이해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이름은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배드예요. 그렇죠? 배드는 일단 구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솜자 B로 시작하는 배드죠. 이것의 유형을 보니까 함수 유형이에요. 왜 함수 유형이냐면 화살표가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이 배드의 공역은 반드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어야 하고 그 이름은 배드죠. 근데 실제로 배드가 나왔죠. 이거는 문제 없어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유형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배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 솜자 B로 시작하는 배드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인수는 함수예요. 왜 함수냐면 그것이 속하는 유형이 배드 화살표 배드잖아요.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건 함수 유형이죠. 정의역이 배드고 공역이 배드인 함수들의 유형이에요. 따라서 배드라는 구성자의 첫 번째 인수는 함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런 함수의 공역이 배드인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배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엄격하게 양성으로 등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안 되냐면 맨 마지막이 아닌 곳에 배드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양성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려는 배드라는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갑자기 오류가 사라지죠. 왜냐? 배드는 항상 각 유형의 마지막에만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배드를 다시 써볼게요. 쓰고 괄호를 없앤 다음에 뒤에다가 놓을게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왜 괜찮냐면 뒤에다가 쓴 괄호 쌍은요, 사실 안 써도 돼서 그래요. 안 써도 돼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화살표가 2번 나온 함수 유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했냐?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은 배드고 두 번째 인수의 유형은 배드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인수의 유형의 맨 끝에 나오는 게 배드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배드밖에 안 나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은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괄호를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엄격한 양성 제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아주 그렇게 명쾌하지 못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자체가 그렇게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그다 문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걸 봐야 저도 이해가 좀 가서 그래요. 린 교재 자체가 이 양성 제약 조건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다시 볼까 싶은데 D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귀납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G1에서 GK까지의 인수들의 유형 목록이 있잖아요. 이게 비어 있어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아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B로 시작하는 구성자가 배드 화살표, 배드 유형에 속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형은 배드고 그냥 배드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배드만 유일하게 나와 있으면 첫 번째 인수의 유형으로서 그 유형은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양성 제약을 어기지 않으니까. 예, 위배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배드만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 유형, 반환 유형은 배드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세 번째 녹화를 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저 좀 긴장 많이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격한 양성 제약이라는 그 조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했는데 정작 영어 구문 분석이 좀 덜 됐어요. 제가 봤을 때 the letter는 뭐를 가리키냐면 the inductive family currently being defined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현재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귀납족을 의미한 게 맞습니다. 그게 후자 the letter가 가리키는 뭐라고 하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귀납족이 이렇게 등장한다면 어디에서만 그게 등장해야 하냐면 일단 엄격하게 양성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엄격하게 양성으로 등장한다는 게 뭔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그래서 뒤에서 설명했죠. 그 구성자의 유형 정보에서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 이거는 the letter를 가리키고 the letter가 가리키는 건 우리가 현재 정의하고 싶은 귀납족을 의미합니다. 그 귀납족은 그러니까 그 귀납족이 등장하는 구성자의 모든 인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 예를 들게요.
배드가 등장하고 있죠. 배드가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이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배드의 유일한 구성자 소문자 B로 시작하는 배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구성자의 각 인수들의 유형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들의 유형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배드랑 두 번째 배드만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건 함수값이거든요. 최종적인 함수값의 유형이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반환 유형이라고 불러요. return type이라고 합니다. return type.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인수가 의존 화살표 유형이라고 했어요. 의존이라는 용어는 종속으로 바꿔도 됩니다. 종속 화살표형,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약간 이거는 좀 이 글쓴이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인수가 뭐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뭐 VW라고 써볼게요. VW가 배드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써볼까요? 보람. 그러니까 인수는 뭐를 가리키냐면 VW랑 보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수 이름이 왜 이렇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X, Y 쓰셔도 돼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수는 VW랑 보람을 의미하지 배드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재에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수가 유형이랬죠. 의존 화살표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여기 배드 부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인수는 유형 가리킨 게 아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재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뭐 따져볼 수 있겠죠. 그 저자한테 이거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내용이 뭔 말인지 다시 보면 이거예요. 그 구성자가 이렇게 뭐 하나 이상의 인수를 필요로 할 수 있죠. 그 인수들은 어떤 함수 유형에 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는 함수 유형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일부러 설명을 하려고 함수 유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함수 유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종속 함수형은 아니에요. 의존 함수 유형은 아닌데 의존 함수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넷이거든요. 두 번째 유형 보시면 fin 넷이에요. fin이 finite예요. finite. 그래서 0 이상 n 미만인 자연수들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린에서는 0도 자연수예요. 그래서 린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 아니라 0이에요. 0. 어쨌든 그 n까지의 n개의 유한계 뭐라고 해야지? n개로만 이루어진 유한한 유형 이거를 finite n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n이라는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 이름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이제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VW라는 것 자체가 함수예요. 그래서 VW의 첫 번째 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드도 함수잖아요. 배드의 첫 번째 인수는 VW인데 VW의 첫 번째 인수는 n인 거예요. n이라는 이 변수가 두 번째 인수의 유형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n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지금 그 이전의 인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VW가 속한 이 유형을 의존 함수 유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ependent function type, dependent function type 이고 종속 함수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그 귀납 쪽은 이게 너무 진짜 복잡하다. 보세요. in which 한번 나왔죠? 하면 그 구성자의 인수의 유형은
일단 그 귀납 쪽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의존 함수 유형이어야 하고, 근데 인위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 쪽은 맨 마지막에만 등장해야 한다. Only as the resulting type이라고 했잖아요. 결과 유형으로만 등장해야 한다. 그게 뭔 말이냐면 결과 유형이란 게 맨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래서 배드가 만약 맨 마지막이 아니라 뭐 맨 마지막에 바로 앞이었다면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만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유형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 설명했고, 이거는 사람이 읽으라고 쓴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위치가 두 번이나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where가 또 나왔어요. Where the indices are given in terms of constants and previous arguments. 첨수가 어떻게 주어져야 하냐면 상수와 이전의 인수로 주어져야 한다. 이거 근데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 안 써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여서. 뭐 이 첨수는 일단 상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첨수가 지금 벡터 알파 0에서는 0이니까 0은 상수죠. 뭐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상수로 나올 수도 있고, n 더하기 1 같은 첨수는 일단 n이라는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복합적인 식이긴 한데 그럼 상수는 아니죠. 이건 상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n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언급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뭐 변수를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v휘를 갑자기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네? 왜 되냐? 이건 왜 됐냐면 린이 알아서 그런 변수를 지금 도입해 버려서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린이 지나치게 똑똑해서 그 변수를 암시적으로 암시적 인수로 넣어 준 건데 제가 의도한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당황스럽네. 자, 한번 볼까요? 벡트 컨스 보시면 그쵸 나와 있죠? 불휘라고 하는 암시적 인수를 린이 알아서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자분들 중에서는 저런 암시적 인수를 우리가 자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일부러 그 기능을 꺼놓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지금 저는 그 기능을 켜놔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엔더 하기 1이었죠?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했고, 맨 처음에 제가 이 해설 영상 녹화 시작했을 때 이 절은 빠르게 읽겠다고 했잖아요. 빠르게 읽기는커녕 지금 한참 남았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현재 43분 지났어요. 와, 이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긴 했어요.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 자, 이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Since an inductive type lives in sort U for some U.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귀납적 유형은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한다. sort라고 하는 거는 그 유형 세계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 중 하나예요. sort가 기본적인 이름이고 타입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잠깐만요. 이거 필요 없고 지금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려나? 소트 0이 있거든요. 소트 0이 뭐냐면 명제들의 유형 세계입니다. 명제들의 유형 세계. 지금 뭐 확인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트 0을 프롭으로 자동으로 이름을 바꿨죠. 소트 0이라는 이름을 프롭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소트 0 자체가 명제들의 유형 세계여서 그래요. 그냥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대상을 가리킨 겁니다. 그 다음 소트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입이라고 불러요. 타입. 또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타입 0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타입 0으로 부를 수도 있고, 즉 소트 1이나 타입 0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sort 2는 type 1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변수의 값이 하나 차이가 나지만 위에 나와 있는 거, 위에 나와 있는 건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아래에 나와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sort 1은 type 0이랑 같고 sort 2는 type 1이랑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왜 굳이 저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렇게 붙이고 싶었나 봐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it is reasonable to ask which universe levels you can be instantiated to. 그래서 이 귀납적 유형이 어느 세계 변수에 대한 유형 세계에 속한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U라고 하는 세계 변수 단계, 세계 변수 단계? 예, 세계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으로 정해지는지는 린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Each constructor C in the definition of a family C of inductive types. 귀납적 C의 구성자 C는 다음과 같은 꼴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제 목도 좀 쉬고 있어요. Where A is a sequence of data type parameters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하나의 인수만 가리키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괄호상을 다 그냥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매개 변수의 목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B is the sequence of arguments to constructors.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그냥 저렇게 하나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매개 변수 목록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C의 본격적인 인수들의 목록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인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지금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좀 어렵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한 사례를 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C 다음에 A가 있고 PAB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C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매개 변수랑 인수를 필요로 하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시면 PAB는 첨수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A랑 B가 마치 어떤 인수인 것처럼 쓰여 있어요. 뭐 A, B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이분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하고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그다에서는 그런 표기법이 나와 있지 않았었잖아요. 이건 저자 마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Which determine which element of the inductive family the construction inhabits. 이 첨자에 의해서 무엇이 정해지냐면 그 귀납적의 구체적인 어느 한 귀납적 유형에 이 구성자의 반환 값이 속한가, 거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거주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집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식이 어떤 유형에 거주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냥 속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다. Note that this description is somewhat misleading. 근데 좀 갑자기 제가 교재를 읽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저도 약간 화가 나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설명이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In that the arguments to the constructor can appear in any order as long as the dependencies make sense.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가 맨 앞이 이쪽이죠. 맨 앞에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인수들의 유형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의 첫 번째 인수는 인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C가 맨 처음에는 인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취했다가 인수 취했다가 매개 변수 취했다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는 순서가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주석으로 뭐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존성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등장하지 않은 변수 이름이 뒤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알겠어요. 뭐 그거 같지는 알겠고.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볼게요. The constraints on the universe level of C. C의 세계 변수에 대한 제약은 fall into two cases.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inductive type is specified to land and prop. That is sort zero. 아까 설명드렸죠?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세계인데 그거는 그냥 소트 0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라는 말을 제가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린에서는 그 명제라는 게 다 유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찹을 휘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거를 린으로 서술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진 그렇게 해서 엄청 유용한 사실을 이끌어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찹을 휘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생각해 볼게요. 린에서는 이게 유형이에요. 유형이라는 거는 그 명제 안에 어떤 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찹을 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에 속하는 항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찹을 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V휘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V휘라는 유형에 H라는 항이 존재한다고 칠게요. H는 hypothesis의 첫 글자인 H입니다. hypothesis는 가설로 번역하는데 여기선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선 가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H라는 이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H라고 할게요. H는 V휘에 속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V휘가 참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명제에 속하는 항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 존재한다는 얘기여서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 소리지? 하고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근데 린은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누가 그런 통찰력을 맨 처음에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정의다. 너무 부자연스러운 관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것들을 한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생소합니다. 수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뿐만 아니라 철학 전공자들도 좀 많이 생소해요.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어떤 개별적인 명제에 속하는 증명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자료형을 정의하는 것이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설명 좀 잘못했네요. 좀 헷갈렸어요. 인덕티브 타입의 반환 값이 프롭에 속한다는 건 그 반환 값이 증명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반환 값 자체가 개별적인 명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세계잖아요. 아까 제가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V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V휘라고 간단하게 이름 붙였잖아요. V휘는 어디에 속하냐면 프롭에 속해요. 프롭, 명제들의 유형 세계. 개별 명제들은 명제들의 유형 세계에 속한다. 왜냐하면 개별 명제는 유형이니까 유형의 유형은 프롭이고 적어도 명제들의 유형은 프롭이에요. 그래서 프롭에 V휘가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C라는 게 귀납 쪽을 가리킬 경우 그 귀납적 유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귀납적 유형이 프롭에 속한다는 건 그것 자체가 이 귀납적 유형 자체가 어떤 개별적인 명제란 얘기예요. V휘는 사람이다 같은 명제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같은 명제. 그래서 증명이 아니라 명제예요. 예, 증명이 아니라 명제예요. Let us first consider the case where the inductive type is not specified to land and prop. 자, 그 귀납적 유형의 반환값, 최종적인 그 값이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형,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n the universe level U is constrained to satisfy the following. 다음 성질을 성립시켜야 한대요. 이게 내용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For each constructor C as above. 위와 같은 구성자, 뭐 아까 설명했던 이런 거요. 이런 구성자 C에 대하여,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베타 KA in the sequence 베타 A. If beta KA is of sort V, we have U is greater than or equal to V. U라는 거는 그 귀납적 유형이 최종적으로 속해야 하는 유형 세개의 단계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게 V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베타 A가 뭔지 보일까요? 이게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A가 매개 변수들이었죠. 하나가 아니에요. 매개 변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인수들을 가리켰죠. 근데 B는 베타 A에 속하고 베타 A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A가 그 B의 유형에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의존 함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베타 A를 이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인수들의 유형이라고 기억을 할게요. 인수들의 유형. 근데 베타 KA라는 게 있어요. 이 K가 지금 보니까 약간 이게 아래 첨자로 쓰여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그 베타 A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함수 유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좀 볼까요? 뭐 지금 제가 만든 거를 예로 들게요. 그러니까 어떤 인수가 있고 그 인수의 유형은 이렇게 함수 유형일 수 있는데, 그 함수 유형의 각 좀 헷갈리니까 그냥 넷이라고 쓸게요. 스트링 써보겠습니다. 자, 어떤 인수의 유형을 이루는 각각의 유형들이 있죠.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베타 K라고 표현한 거예요. 베타 K가 속하는 유형 세개의 단계가 V이면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최종적인 귀납적 유형은 그 V보다는 더 높은 세개나 아니면 그거랑 똑같은 세개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보세요. 자, 넷이라고 하는 자연수 유형은 타입에 속하죠.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입 0이에요. 타입 0. 타입 0은 소트 1입니다. 소트 1이기 때문에 아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아니다. 얘기해야겠네요. 여기 소트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소트를 쓸게요. 넷은 타입에 속하고 타입은 타입 0이랑 같은데 타입 0은 소트 1이랑 같아요. 따라서 넷에 대한 세개 변수는 1이에요. 세개 단계 1이고, 그 다음 스트링 볼게요. 스트링도 똑같아요. 스트링도 타입에 속하니까 이것도 세개 변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속하는 세개의 변수, 세개의 단계가 1단계인 거예요. 1단계. 네, 여기 보시면 배드도 타입에 속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지금 설명이 약간 여기 린이 정보를 좀 이상하게 띄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배드가 타입 0에 속한다고 써도 되고 타입 100에 속한다고 써도 될 줄 알았는데 100은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러면 10이라고 써볼까요? 되죠? 그러니까 왜 되냐? 넷은 타입 0에 속하잖아요. 스트링도 타입 0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0단계보다 높은 유형 세개에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그 유형이 속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트 볼까요? 인트도 타입에 속해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만약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유형 세개 단계가 높은 그런 사례를 제가 좀 제시를 하지 못하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게 없어서 보기를 좀 들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 상태로 줄게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유형의 그 유형 세개, 유형이 속하는 세개의 단계가 더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높아야 한다. 뭐 아니면
그 정의에 나와 있는 유형들과 똑같은 유형 세계여도 괜찮고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the universe level U is required to be at least as large as the universe level of each type that represents an argument to a constructor.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세계 단계 U는 그 정의에 나와 있는 구성자의 각 인수가 속하는 유형의 유형 세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각각의 인수들의 유형의 세계 단계만큼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U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설명했죠? 와, 진짜 어려웠다. 그 다음에 근데 결론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형 세계 단계가 더 작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성 요소의 세계보다. 자, 귀납적 유형이 예를 들어서 프롭이라는 그 명제 유형 세계에 결국 랜딘이라고 했으니까 그 귀납적 유형의 반환 값이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이 귀납적 유형은 명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 뜻이에요. 예. There are no constraints on the universe levels of the constructor arguments. 자, 앞에서와 달리 이 귀납적 유형이 명제를 나타낼 경우에는 그 구성자의 인수들의 세계 변수, 자꾸 제가 세계 변수라고 하는데 세계 변수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세계 단계라고 할게요. 세계 단계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명제 유형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의 그 구성자 인수들이 그 구성자 인수들의 유형이 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But these universe levels do have a bearing on the elimination rule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이 표현을 좀 봐야겠네요. have a bearing 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저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철자 맞나? 맞죠? 무엇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외워야겠죠. 근데 뭐 엄청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기억이 안 나면 사전을 보시면 되니까. 즉, 이 세계 단계 그 구성자 인수들의 유형에 대한 세계 단계는 이 귀납적 유형의 제거 규칙과는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For an inductive type in prop,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는 귀납적 유형에 대하여 The 모티브가 뭔지는 지금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제거 규칙의 모티브는 is required to be in prop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거 규칙이 제귀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귀자의 모티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귀납적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형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 어떤 다른 값에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정의한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됐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모티브라는 거예요. 모티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런 함수의 공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티브 자체도 함수인데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모티브가 해주는 역할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한 유형을 정의역으로 취하는 함수의 공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모티브가 공역 역할을 해줍니다. 공역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공역을 만들어주니까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프롭에 속해야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싶긴 한데 그럼 보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서 AND라는 귀납적 유형을 한번 볼게요. 근데 보니까
약간 어떤 경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시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 AND, 물리적 AND를 린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정의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주석을 다 없앨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좀 빠르게 바꿔봤습니다. 빠르게 바꿨고 이때도 이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히든이라는 이름의 그 이름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 공간을 열고 닫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와, 1시간 넘었구나. 언제 끝나지? 1시간 15분 전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해보려고 할게요. 아, 슬프다. AND A, B라는 게 있잖아요. A, B는 매개 변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A, B라는 게 그대로 등장하니까. AND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 프로그래밍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A and B라는 건 A도 참이고 B도 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도 참이고 B도 참이다를 AND A, B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명제예요. 린에서는 이게 그 불유형에 속하는 버전도 있긴 하지만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AND A, B는 프롭에 속해요.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3개죠. 그러면 그 명제 역시 AND A, B라는 개별적인 명제 역시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점, 콜론 뒤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게 이 인트로라고 하는 구성자예요. 인트로는 AND라는 귀납적 유형의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구성자죠. 근데 그거는 2가지 인수를 취해요. 첫 번째 인수 이름은 left고 두 번째는 right죠. 근데 left는 A라는 개별 명제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A가 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참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left 쌍점 A. 그 다음에 B가 참이라는 가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right 쌍점 B. 그러니까 A가 참이고 B도 참이면 그럼 A and B가 참이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점 쓰고 and A, B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저 인트로 자체가 아니라 and라는 귀납적 유형의 제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 설정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설정을 할 거냐면 증명을 다 보이도록 설정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AND에 관한 제귀자가 속하는 유형인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 체크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괄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개 변수를 하나 도입해야 돼서 잠깐만요. 유니버스라고 썼어요. 되죠? 되는데 그 이렇게 줄을 좀 조정해 볼게요. 줄 간격이라고 말할 수 있나? 자,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end reg이라고 쓴 게 리컬서의 준말이기 때문에 이게 제귀자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일단 A랑 B라고 하는 개별적인 명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모티브 아까 말씀드렸죠? and A, B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의한 귀납적 유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모티브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A이고 B다라는 명제를 정의역으로 가는 함수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A랑 B가 참일 때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모티브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티브라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참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가 참이라는 가정이 있고 B가 참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이 모티브 엔드 인트로 레프트 라이트라는 게 있죠. 이거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트 U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뭔 얘기냐면 이 모티브 엔드 인트로 레프트 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여긴 안 나오는데 이게 소트 U라는 유형색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게 명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명제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이 제기자를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명제 얘기만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실제로 A와 B가 동시에 참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 어떤 이 증명을 사용하는 개별 명제의 증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거 규칙의 모티브의 반환 유형은 프롭이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프롭이 아니죠. 그러니까 프롭이라고 여기 나와 있었어야 했는데 소트 U라고 나와 있어요. 더 일반적인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There is an exception to this last rule. We are allowed to eliminate from an inductively defined prop to an arbitrary sort when there is only one constructor and each constructor argument is either in prop or an index. 자, 예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사례가 하필이면 예외였어요. 자, 왜 그런 예외가 있는지 볼게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개별 명제에서 어떤 임의의 유형색에 속하는 뭐라고 해야지 이걸? 갑자기 순간 헷갈리는데 유형색에 속하는 어떤 유형으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한 개별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어떤 일반적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귀납적 유형의 제귀자를 이용해서.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귀납적 유형이 딱 하나의 구성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end는 intro라고 하는 구성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 그 구성자의 각 인수는 is in either prop or an index. 첨수이거나 아니면 명제여야 한다? 여기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여기도 지금 argument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인수라는 용어는 left랑 right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증명이에요. 명제들의 증명. 그 인수 유형이라는 말을 써줘야 합니다. A랑 B. A랑 B는 개별 명제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 한 건데 아니면 첨수여도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and라는 사례에서는 일단 A, B는 첨수는 아니에요. 이건 매개 변수입니다. 이거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첨수가 등장한 사례는 아니라는 거고 와 설명 언제 끝나지? 아래 나와 있죠? 매개 변수의 개수가 2이다. 그러니까 A랑 B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예외를 설정한지 한번 볼게요. The intuition is that in this case, the elimination does not make use of any information that is not already given by the mere fact that the type of arguments is inhabited. 이 경우에는 제거 규칙, 제귀자 얘기한 겁니다. 제귀자가 이미 주어져 있지 않은 정보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미 어디 보자. 이미 주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단지 어떤 사실만으로 그 인수들의 유형에 거주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어져 있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인수들의 유형에 거주자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다시 볼게요. 인수 유형은 A, B를 의미해요.
근데 A랑 B에 거주자가 있다는 거는 각각에 속하는 어떤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존재하는 경우를 지금 가정했잖아요. left랑 right. left가 A에 속하고 right가 B에 속한다는 건 A와 B라고 하는 유형의 어떤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항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이 제기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데 이 제기자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데도 그런 제기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쓸모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여서 좀 짜증나네요. 예. 그래서 예, 좀 허무하네요. This special case is known as singleton elimination. 자, 이런 경우, 이런 예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싱글톤 제거라고 하는데 싱글톤을 과연 제가 뭐라고 번역했을지 모르겠네요. 홑 원소 유형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닐까? 한 원소 균합형, 한 원소 균합형 제거. 한 원소 균합형이라고 썼는데 근데 한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명제에 속하는 항은 많아야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원소 유형이라는 거는 한 원소 균합형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명제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관한 제거자의 그 예외 사항을 한 원소 균합형 제거라고 부릅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뭔 의미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허무하네요. 예. 그래서 싱글턴 제거라고 제가 부르기도 할게요. 한 원소 균합형 제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대요. 언제 봤냐면 같은 유형의 제기자에서 봤대요. We can use an element. 생각해보니까 일단 같은 유형이 나타내는 거는 A랑 B가 같다는 명제이긴 하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아닌 그 다른 자료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 수도 있긴 할 거예요. We can use an element H of EQAB.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는 가정 H를 이용해서 to cast an element H2 of P, PA to PB, even when PA and PB are arbitrary types. 그래서 PA에 속하는 항 H2를 PB에 속하도록 캐스트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변환하다로 번역해도 좋을 거예요. 아마 1시간 반쯤? 1시간 반 정도 설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변환으로 제가 번역할게요. 변환으로. 그래서 PA에 속하는 항 H2를 PB에 속하도록 변환하는 게 가능하다. 말은 변화인데 그냥 새로운 항 만드는 거예요. PA랑 PB가 개별 명제가 아니어도 괜찮다. Because the cast does not produce new data. 이거는 사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형 변환이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It only reinterprets the data we already have. 그런 유형 변화는 그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재해석할 뿐이다. 뭔 말인지 약간 이건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정도? 한 원소 균합형 제거는 is also used with heterogeneous 이거 발음이 heterogeneous이긴 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heterogeneous. It's also used with heterogeneous equality. 이질적 같음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같다고 했을 때 A랑 B가 속하는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같은 관계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쓰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정초제귀, 기초가 잘 마련된 제귀, well-founded recursion, 이런 데에도 한 원소 귀납형 제거가 쓰인대요. which will be discussed in 이거 뭐야, 오타 아니에요? 네? 약간 이거 이상한데? which will be discussed in the chapter on induction and recursion. 귀납과 제귀에 관한 장에서 다룰 것이다. 그거는 8장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이 길었어요. 설명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1시간 20분 걸렸는데 다행히 2시간까지 가지는 않았네요. 다음 시간에 설명한 게 상호 및 그다음에 함유 귀납형이고 저거 설명하면 드디어 7장 해설 영상이 다 끝납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거야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새롭진 않고 예. 다음 주에 저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퀴즈 마저 만들겠습니다. 제 멘티들이 이제 좀 바빠지고 계시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예, 그 멘티분들의 학습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끝까지 이 교재 내용을 다 해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